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사건 파일입니다. 자, 세종시기 정승을 떠올려 보시면 당연한 듯 황희정승을 떠올리실 텐데요. 무려 24년간이나 정승 자리에 있었으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황희정승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청백리로 알려진 황희정승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27년 세종 9년 황희는 좌의정, 맹사성은 우의정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황희와 맹사성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세종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인사조치였죠. 맹사성과 황희라니 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세종의 국정 운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조합은 불과 5개월 만에 흔들리게 됩니다. 맹사성과 황희가 합작해서 뇌물을 주고 어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맹사성과 황희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니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희의 12대 손인 서선은 관찰사와 이조, 형조, 판서를 역임한 엄청난 권력가였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한성부사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은 서달이었습니다. 아들 귀한 집의 외동아들이니 너무나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세상 두려울 것 없는 양반 도련님의 거만을 갖추고 있었죠. 서달은 황희의 딸과 결혼을 해서 황희의 사위가 된 것인데요. 집안 빵빵한 도련님이 처가의 빽까지 갖추게 되었으니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 서달이 어머니 채씨와 함께 온양온천이 있는 대흥현으로 휴가를 가던 중에 신창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창현에서 잠시 쉬기로 한 서달 일행. 서달은 더운 날씨에 시원한 화채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채를 가져오라고 할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고을 아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이 거기 잠시 이리 와보거라. 그런데 그 고을 아전은 내가 지금 저기로 갔다가는 분명 곤란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것을 직감했던지 예를 갖추지 않고 본체만체하며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아니 아전 주제에 나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 왜 내가 불렀는데 도망을 가? 이런 건방진 놈, 내 버릇을 고쳐주마! 서달은 양질종 등 자신의 하인 3명을 시켜서 그 아전을 잡아오게 합니다. 양질종은 지나가던 신창현 아전 1명을 발견해 또 결박해 끌고 가면서 그 도망친 아전의 집이 어딘지 빨리 말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표운평이라는 아전이 서달의 하인에게 이놈들 이 관청의 아전을 묶어놓고 때리다니 이게 무슨 행패냐 하며 또 소리를 쳤습니다. 주인집 빽을 믿고 있었던 이 하인들은 네가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지른 거냐 하며 이 표운평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길질을 한 뒤 몽둥이로 온 몸을 사정없이 때린 후 서달에게 끌고 갑니다. 표운평은 이 하인들의 폭행에 정신을 잃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달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서달은 저놈이 낮술을 처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저놈을 묶어라 하며 소리쳤고 이에 서달의 수하 서득이 표운평의 양손을 묶고 몽둥이로 정강이를 마구 때리는데요. 너무 심한 매질을 당한 표운평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아무 죄 없이 끌려와 매를 맞고 목숨줄을 놓은 표운평.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이 사실을 충청감사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당시 충청감사였던 조계생은 온수현감 이수관과 직사연지사 조순에게 서달과 그 하인들을 신문하라고 명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조사 끝에 서달이 자신의 하인을 시켜 표운평을 때려 죽이게 했다는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처결 문건을 만들어 감사에게 보고를 했고 충청감사 조계생은 사건 보고서를 다시 한양으로 보고하려고 하고 있었죠. 자, 그제서야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한 서달은 아버지 서선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자, 고민을 하던 한성부사 서선은 이 사건의 내용대로라면 아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돈인 황희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황희는 의정부 찬성벼슬을 하고 있었는데요. 황희 역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 사위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것을 알았기에 이 사건을 덮기로 하고
친분이 깊던 맹사성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 맹사성은 판부사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신창현이 맹사성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이 피해자 집안과 화해를 주선해 줄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해 황희가 맹사성을 끌어들인 겁니다. 맹사성은 당시 한양에 머물고 있던 표은평의 형 표만복을 은근히 불러 설득을 하죠. 이런 일로 고향 풍속을 더럽혀서야 되겠나? 우리 좀 잘 해결해 보세. 그리고 신창현감 곽규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건을 좀 잘 처리해 주길 바라네 하며 청탁을 하게 됩니다. 또 서선의 사위 노호가 신창현 협 대응 현감으로 있었는데 이 신창현 현감을 찾아가 잘 좀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따로 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위에서는 압박이 들어오고 동료가 부탁을 하니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었던 신창현감 곽규, 서선의 사위 노호에게 차상안이 장계를 가지고 이미 떠났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장계를 가지고 떠났으니 그것을 빼앗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언지를 준 것이죠. 이에 노호는 사람을 풀어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차사관에게서 장계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장계는 처리를 했고 이제 죽은 표은평의 집안과 합의를 잘해 사건을 무마하면 되는 일인데요. 서달의 어머니 최 씨의 친족 강윤이 피해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죽은 사람의 일은 정말 안 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 섭섭지 않게 보상을 해주겠네. 자, 이렇게 합의를 시도하는 중 이미 뇌물을 받은 표은평의 형 표만복이 합세를 합니다. 표은평의 처를 설득한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올 길은 없으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높으신 양반들이 이렇게 손을 쓰는데 이걸 따르지 않다가는 우리 집안은 또 어떻게 되겠소? 자, 이렇게 표은평의 가족이 가해자의 집안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글을 써서 신창현에 제출을 하게 되죠. 또 충청감사의 지시로 사건을 담당했던 온수현감 이수관과 직사현 지사 조순에게도 같은 글이 보내집니다. 이수관과 조순은 다시 사건 처결 문건을 쓰게 되는데요. 처음 썼던 문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서달을 면제하고 표은평을 때려 죽인 양질종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감사 조계생은 직산현감 이윤과 목천현감 윤한에게 다시 조사를 해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미 서산과 노호, 이수강의 청탁을 받은 이들은 이전과 같은 처결 문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대로 형조에 보고가 되었고 형조 자랑 안승선은 이 사건을 7개월 동안이나 처리하지 않고 묵혀둡니다. 서달의 아버지 서선이 한양부사에서 형조 판서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서선이 부임해 오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었던 것이죠. 결국 형조 판서로 부임하게 된 서선은 형조 참판 신계를 시켜서 서달을 무죄방면하게 만듭니다. 서달의 하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보고만 승정원에 보고하게 하죠. 자, 그 사이 앞서 말한 것처럼 맹사성과 황희는 정승 자리에 올랐고 이제 모든 사건은 양종지를 희생시키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다들 안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아닙니까? 서달 사건에 대한 장계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 사건 뭔가 이상하다 직감을 한 세종, 의금부 제조 허연에게 재조사를 하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의금부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 그간 있었던 사건 은폐에 대한 청탁에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음이 밝혀지는데 그 중심에 황희와 맹사성이 있었기에 세종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이 투탑체계는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결했을까요? 일단 서달은 교수형에 처해야 했지만 외동아들인 것을 감안해서 장 100대를 치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은 파면, 그리고 서달의 아버지 서선은 형조판서 임명서가 회수되었고 형조참판 신계는 강음으로 유배, 서사원에 올라있던 조계생은 폐인으로 유배, 형조자랑 안승선은
백천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온수현감 이수강은 장백대의 삼천리박 광량으로 유배, 직사연 지사 조순, 직산현감 이운, 목천현감 윤한도 각각 장백대와 도3년을 선고받습니다. 대응현감 노호는 장 90대와 도 2년 반, 신창현감 곽규와 신창교도 강유는 각각 장 100대와 도 3년, 도사 신기는 장 100대에 처하게 되죠. 서달 사건에 연루된 이 많은 이들이 파직되거나 유배를 가거나 장을 맞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파헤쳐서 이렇게 엄한 처결을 하는 왕이라니, 이 사건으로 인해 세종은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종은 실리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황희와 맹사성을 정승자리에 앉힌 것은 그들의 능력을 높이 산 이유인데, 이렇게 내치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 만에 의금부에 구금된 황희와 맹사성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파면된 지 2주 만에 다시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복직됩니다. 대사원 이맹균이 두 사람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상소를 올렸는데, 세종은 그래 자네의 말이 옳다라고 수긍을 하면서도, 하지만 대신에 진용 퇴출은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서 황희와 맹사성의 복직을 밀어붙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조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온 나라에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져서 망신을 당한 마당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데 다시 조정에 나가야 한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도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두 사람은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9월 황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황희는 다시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세종은 모친상을 당한 황희에게 쌀 등 곡식 50석과 종이 100권 등의 많은 부조를 합니다. 그리고 황희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사위 서달이 유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서 황희를 위로하죠. 사실 서달은 판결과는 다르게 장을 맞지도 않았습니다. 양반에게 장을 치는 벌이 내려졌다고 해도 대부분 보석금으로 장을 대신했으니까요. 다만 장 100대를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의 무거움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종은 황희가 3년상을 치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황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세종은 황희에게 상중에도 벼슬자리에 나가는 기복을 하도록 명합니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명망 있는 양반인 황희가 3년상을 치르지도 못하게 하다니, 황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망한 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계속 글을 올려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게 해달라 하며 세종에게 청했지만, 세종은 거절, 어서 와서 일해라 하며 재촉을 했고 결국 3개월 만에 복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을 치르느라 몸이 많이 상했네 하며 고기 먹고 힘내시게 하며 고기를 내어주는데요. 상중에 고기라니 황희가 깜짝 놀라서 거절을 합니다. 신이 병이 없어 소식으로도 먹을 수 있사오니 어찌 감히 고기를 먹으리요. 하지만 세종은 어허 고기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하며 다시 고기를 권했고, 왕의 명을 거절할 수 없었던 황희는 성상께서 신이 늙어 혹시 병이 날까 가엾게 여겨 고기를 먹어라 명하시니 어찌 따르지 아니오리까 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자신의 몸을 챙겨주는 임금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을까요? 황희를 다시 불러들여 일을 하게 한 것은 황희 자신에게는 파직보다 더 큰 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청백리의 상징으로 알려진 황희. 하지만 기록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에게는 크고 작은 허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자식들이 말썽이었습니다. 황희가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중생이란 이름의 서자를 낳았는데, 중생을 궁궐에서 일을 하게 해줍니다. 동궁전에서 사환으로 일을 하게 해준 것인데, 문장은커녕 무예 실력도 전혀 없었던 중생은 아버지 덕에 궁에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436년 세종 18년에 내탕고에 있어야 할 금잔과 광평대군의 금띠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로운 도난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긴 했지만 이 임금의 재산을 보관하는 내탕고 물건이 사라진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그것도 금잔과 함부로 팔아먹을 수도 없는 왕실의 금띠가 사라졌다니 범인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문초를 했지만 끝내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4년 후인 1440년 세종 22년에 도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세자가 쓰던 이염, 그러니까 이염은 사모를 쓸 때 쓰는 일종의 기마개 같은 것인데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전부터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지만 황희정승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피해갔던 중생, 이번에는 그 의심을 피할 수 없었고 이 중생의 집을 수색했는데 도난당한 이염이 발견됩니다. 결국 중생은 도난죄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는데요. 신문 결과 4년 전에 없어졌던 그 금잔과 금띠도 자신이 훔쳤다는 자백을 하게 되었고 중생의 집에서 금잔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중생이 훔친 금잔의 무게는 20냥이었는데 중생의 집에서 발견된 것은 11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려나간 9냥의 금 때문에 의금부에서 다시 신문을 했는데 이때 중생이 금 9냥을 쪼개서 가져간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황희정승의 또 다른 아들인 황보신의 이름을 실토한 겁니다. 황보신은 황희정승의 적자 삼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의금부 지사까지 지낸 인물이었죠. 의금부에서 이 황보신을 잡아서 신문을 했는데 증거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황보신은 절대 아니라며 금잔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잡아뗍니다. 이 중생과 황보신을 대질 신문을 했고 황보신이 보는 앞에서 중생을 고문을 해도 황보신은 자신은 끝까지 결백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형이 이렇게 잡아떼는 모습에 화가 난 중생은 형의 첩 윤희랑 같이 앉아있을 때 내가 그거 줬잖아. 형이 윤희한테 네가 금을 좀 볼 줄 안다던데 이거 황금 맞냐? 라고 물었을 때 윤희가 진짜 황금이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가죽 주머니에 넣어갔잖아 하며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황보신과 그 첩 윤희까지 불러서 신문을 했는데도 중생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계속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죠. 그러자 중생이 형,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하네. 형이 의금부 지사로 있을 때 말 한 필이랑 배 두 필을 훔쳐서 윤희한테 줬잖아 하며 형의 도둑질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결국 황보신은 아 그래 그 황금 내가 받았어 라는 자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조사를 해보니 의금부에서 몰수한 금동곳을 첩 윤희의 놀이개로 만들어줬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죠. 이때 황희는 자신의 자식들이 둘이나 이 도난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 난감하고 화도 나고 부끄럽고 아주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생은 내 아들이 아니요 주워온 노비의 자식이요 하며 중생을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이 일로 중생은 그전에는 황씨성을 써서 황중생이었겠지만 조중생으로 성이 바뀌게 됩니다. 1440년 세종 22년 12월 20일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왕실의 물건에 손을 댄 죄에 대한 처벌은 엄청나게 무거워야 했지만 세종은 오랜 세월 자신의 곁에서 밤낮 없이 일을 했던 황희에 대한 배려를 해서 황보신은 장백대에 이마나 목에 문신을 새기는 자자를 면하게 하고 유삼천리를 속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죄를 면하게 해준 것이죠. 황보신의 첩 윤희는 함길도 경원의 감비가 됩니다. 그리고 조중생은 임금의 물건을 훔친 죄로 차명에 처해지죠. 이 사건이 정리된 후 그렇지 않아도 일을 그만둘 구실을 찾고 있던 황희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죄인이니 나라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며 사직을 청했는데 세종에서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 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일은 계속해라 였던 것이죠. 황희의 아들들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아들들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황보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관직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근신을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월급으로 받았던 과전,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은
논과 밭을 다 내놓아야 할 처지였죠. 그런데 과전으로 받은 땅이 정말 아주 기름진 땅이어서 내어놓기가 정말 아까웠던 겁니다. 황보신은 이 땅을 자기가 꿀꺽하고 형 황치신이 가지고 있던 정말 가치 없는 땅, 돌밭을 자신이 받은 과전이었던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해서 다시 나라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들통나게 되죠. 이제 황보신, 황치신 두 아들이 또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황희는 이런 아들들이라도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이건 소신이 자식들에게 시킨 일입니다. 과전으로 받은 땅 근방에 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 그 무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세종은 사건의 전말을 다 알면서도 황희의 체면을 깎지 않을 요량으로 그냥 넘어가 주게 되는데요. 사원부 사간원에서 난리가 났죠. 황희의 자식들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니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종은 이 말을 다 무시하고 황희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황희가 세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명재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의 개인사에는 정말 많은 허점들이 보이는데요. 황희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또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세종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 황희정승의 사위, 아들들의 범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